김철중의 이름은 낳는다. 최근 발표된 국가암 등록 통계에 따르면 폐암을 제치고 전립선암이 사상 처음으로 남성암 발생 1위로 올라갔습니다. 전립선암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이유 그리고 그 치료법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열 한양대학교 병원 비뇨의학과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선열입니다. 주로 비뇨의학과에서는 주로 어떤 일을 하시나요? 전립선암, 신장암, 방광암과 같은 그 종양 치료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밖에도 전립선 질환, 요로결석 같은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전립선암이 남성암 1위로 올라섰다는 거는 굉장히 큰 뉴스라고 저는 생각해요. 앞으로 이게 꺾이지 않을 것 같아. 그 고령 환자 늘기 때문에 이런 건가요? 전립선암이 가장 대표적인 고령암, 그 연령에 의존하는 그런 암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노화 자체가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위험 인자가 됩니다. 전립선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들수록 남성 호르몬이 불균형이 발생하고 또 반복적인 염증, 세포의 유전자 변이가 증가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전립선의 발생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 밖에 우리나라가 이제 서구화 시기가 되면서 또 육류 섭취 위주의 식단으로 바뀌면서 이런 것들도 전립선암 발생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전립선이라는 게 정확히 어디에 있고 또 어떤 역할을 하는 기관인지 그거 먼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전립선은 남자만 가지고 있습니다. 남성의 제2의 생식기라고 부르고 있고 전립선에서는 정액을 생산하고 이걸 보관했다가 이제 우리가 아이를 만들기 위해서 그럴 경우 이제 사정을 하기까지 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제2의 생식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전립선 비대증도 그렇고 전립선 염도 그렇고 이게 나이 들면서 이런 전립선에 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실 전립선에 생기는 가장 대표적인 질병은 나이가 들면서 발생하는 전립선 비대증입니다. 전립선이 커진다는 전립선이 얘기죠. 커지는 거죠. 네. 남성이 나이가 들면서 전립선이 커지면 요도를 압박하게 되고 이것 때문에 오줌빨도 약해지고 화장실도 자주 가게 되고 심지어는 밤에 소변을 보려고 깨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죠.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사람은 전립선암 발생 위험이 더 높아요? 전립선 비대증하고 전립선암은 전립선에 생긴다는 공통점이 있고 그다음에 60세 이상에서 많이 생긴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명확하게 다른 병입니다.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을 오랫동안 방치한다고 전립선암으로 가는 일도 없고 전립선 비대증의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전립선 비대증으로 유전이 되고 전립선암의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전립선암으로 유전되고 이렇게 이게 어찌 보면 완전히 다른 병입니다. 계열이 다른 병이네. 네, 맞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이 있으면은 아무래도 병원을 자주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은 전립선암을 좀 조기에 발견하지 않을까? 실제로 전립선암으로 증상을 가지고 병원에 오신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그냥 건강검진이라든지 소변 보기가 불편하니까 비뇨학과 가서 이제 전립선을 체크를 하는데 이 전립선 건강을 체크하는데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검사가 PSA라고 하는 전립선 특이 항원이 있는데 이 수치를 높게 나타날 경우에 이제 전립선암을 의심하게 되는 거죠. 이제 PSA 검사를 해서 몇 이상이 암을 의심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사실 나이라든지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수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권고되는 거는 4 이상. 그래서 한번 다시 검사도 해야 되고 이거는 절대적으로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전립선암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3.1, 그다음에 6개월 후에 했더니 3.7, 또 6개월 했더니 3.9 이렇게 4는 아직 안 넘었지만 점점 올라간다. 이거는 어떤 사인인가요? 사실은 그게 오히려 암에서는 더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거라고 보고 있는 매년 검사를 하시다 보면 이 올라가는 속도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1년에 0.75 이상으로 올라가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 보고요. 또 한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전립선 크기 대비 전립선 그 PSA 수치도 저희가 따져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은 전립선 크기가 얼마인지 알고 계시냐 이렇게 많이 여쭤봅니다. 어떤 암이든 간에 조기에 좀 발견을 해서 빠르게 치료를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어떤 증상이 있다면 안타깝게도 그 전립선암은 아주 조용한 무증상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증상으로 진단된 전립선암은 사실 굉장히 진행된 경우가 많고요. 전립선암이 이제 뼈로 전이를 잘하는 암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허리가 아프거나 골반이 아파서 정형외과를 갔는데 느닷없이 암이 의심된다 이렇게 듣고 벌써 전이된 암이네 그거는. 그렇죠. 이거 전이암이니까 사실 사악이죠. 그래서 굉장히 늦게
발견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흔한 나이가 몇 살이에요? 전립선암 발생. 60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아주 가족력이 좀 있는 거예요. 가족력이 없는 암은 없겠지만 전립선암은 비뇨기 종양 중에서는 아주 대표적으로 가족력이 있는 암입니다. 사촌 이내 직계 가족에서 한 명의 전립선암이 있으면 일반적인 경우보다 한 3배, 2분, 3분 이렇게 있으면 뭐 10배 이상 그 암 위험도가 올라간다고 돼 있어서 환자분이 이제 진단이 되셔서 오시면은 그분을 치료하는 것도 있지만 그 가족들 중에 그런 이제 남자분들이 있으시면은 한번 간단하게 개인 병원에 가서 PSA라도 검사해 보시도록 그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초기에 증상이 거의 없다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혹시 조기에 좀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모든 암이 마찬가지겠지만 전립선암은 초기에 발견되면 굉장히 치료가 쉽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전립선암이 이제 최근에 막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국가암 검진에 포함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결국에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셔서 검사를 하시는 수밖에 없고요. 보통 저희가 이제 조기 검진으로 한 40세 이상부터는 암뿐만이 아니라 전립선의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셔라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이 전립선의 상태를 확인하는 게 뭐 굉장히 복잡하진 않아요. 그래서 뭐 피 검사 간단하게 하시고 초음파 정도 하시면 어느 정도의 전립선 건강을 체크할 수가 있겠고요. 현재로서는 가장 결정적인 PSA잖아요. 그러니까 조기에 이제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 PSA 검사를 딱 했을 때 애매해. 이제 그럴 때 그 다음에는 어떤 단계를 밟아야 되나요? 전립선 특이항원이라고 그래서 전립선 그 세포가 있습니다. 그 세포 안에 있는 이제 항원인데 전립선 세포가 파괴되는 환경에서 PSA가 올라갈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게 꼭 이제 전립선 암 때문에 파괴돼서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전립선염 이런 염증성 질환에서도 올라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요즘 많이들 즐기시는 그 자전거 또는 이제 오토바이, 승마 같은 경우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하게 되면 전립선이 이제 회음부에서 자극을 받아서 일시적으로 수치가 올라갈 수도 있고요. 전립선이 아까 그 사정할 때 관계 있는 장기라고 그랬잖아요. 사정을 하게 되면 이제 전립선이 자극을 받습니다. 그래서 한 2, 3일 정도는 이 PSA 수치가 실제로 사정만으로도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가 PSA 한 번 높게 나왔다고 무조건 바로 막 암이라고 조직 검사를 하는 게 아니라 술도 드셨냐, 뭐 사정하신 적은 없냐, 뭐 염증은 없었냐, 금욕도 좀 하시고 자극이 될 만한 것들은 한번 높으셨으면은 전립선 상태를 좋게 해서 피 검사를 하시는 게 더 좋은 거죠. 그럼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검사를 해봐야 된다, 이제 팔로우업을 해야 된다 했을 때 몇 개월 있다 해요? 그거는 정해져 있지 않은데 사실은 PSA가 굉장히 이제 높을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다시 하는 즉각적으로. 거죠. 예. 근데 이제 애매할 경우에 특히 뭐 염증이 의심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항생제 치료를 한다든지 뭐 그런 거를 해보고 보통 3개월 이내에 다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그 이제 전립선암이 그 갑상선암하고 좀 비슷하게 그 전립선암이 있어도 자기 수명 다 산다. 너무 지나치게 이 전립선암에 그 공포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주장도 있는 반면에 또 한국인은 이 전립선암의 악성도가 미국보다 더 높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이 있잖아요.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사실 일반적인 전립선암은 다른 암보다 순한 암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전립선암은 이제 하나의 암이 아니고요. 그 암세포 자체의 악성도에 따라서 저희가 그 수치화해서 이제 좀 나누거든요. 글리슨 점수, 글리슨 합이라고 표현하는데 결국엔 세포 자체를 현미경으로 봤을 때 악성도를 가지고 이제 점수를 매기는 거죠. 1점부터 5점까지 해서 제일 많은 비율과 그 다음 많은 비율을 합쳐서 이제 계산을 하는데 보통 이제 암이라 하려면 한 6점 이상부터 표현을 합니다. 사실 10점은 굉장히 드물지만 아주 악성도가 높고요. 보통 이 악성도를 8점 이상부터는 고등급 전립선암이라고 표현을 해서 아주 공격적이고 진단 당시에도 이미 진행됐거나 자른 장기로 전이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고등급 암이 오히려 더 독한 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대부분 한 6점, 7점짜리 암들이 굉장히 많지만 한 30% 이상에서는 고등급 8점짜리 암이 많다고. 예. 그러면 이제 PSA가 높거나 증상이 있어서 초음파를 봤더니 분명히 암이 의심됐어요.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MRI라는 게 전립선 내부를 보는 데는 영상 검사 중에는 가장 정확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정부에서 이런 전립선암이 강하게 의심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조직 검사 전에 MRI를 찍을 수 있게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MRI 상에서 더 의심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훨씬 더 집중적으로 조직 검사를 하면서 조직 검사의 진단률도 올라갔고 무엇보다도
MRI에서 너무 암이 아닌 것 같을 경우에는 조직 검사를 좀 미루고 불필요한 조직 검사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도 된 거죠. 어쨌든 최근 트렌드로는 전립선 암이 의심될 경우에는 MRI로. MRI를 먼저 찍어서 조직 검사를 어디를 할지 위치를 좀 한정시켜서 그 다음에 조직 검사를 하는 게 일반적인 진료 지침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진단이 됐어요. 이제 치료해야겠습니다.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접근하나요? 전립선 암이 이제 뭐 초기, 뭐 국소 전립선 암부터 이제 전이 전립선까지 다양하게 있을 텐데요. 국소 전립선 암은 이제 고전적으로 수술과 방사선 치료가 가장 기본이 됐었습니다. 수술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너무 잘 알려졌듯이 로봇을 이용해서 하는 수술이 가장 최소 침습적이고 후유증을 줄인다고 돼 있어서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밖에 방사선 치료 계열은 방사선을 쪼이더라도 보다 이제 전립선 쪽에 주변 장기에 손상을 덜 주는 그런 방식의 이제 국소 치료들이 있겠고요. 이제 전이가 있는 암은 사실 옛날에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를 안 한다고 했었습니다. 이런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는 결국에는 잘라내던 쪼이던 요 국소적인 효과만 있거든요. 최근에는 이제 다양한 전립선암, 전이 전립선암을 치료하는 약제가 나와서 조합을 해서 치료하는 게 일반적이 됐고요. 비교적 건강하신 분들, 그다음에 전이가 한정적인 경우에는 수술과 방사선 치료를 같이 하면서 약물 치료까지 하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전립선암 수술은 99%가 로봇으로 하죠. 거의 다. 거의 다. 로봇 수술이 사실은 전립선암에서 가장 장점이 많은 암이라고 알려져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워낙에 이제 많은 부분에서 로봇 수술을 하고 있고 이게 전립선이라는 게 그 골반 맨 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로봇이 가는 로봇 팔이 손이 밑으로 쫙 들어가니까 훨씬 수술이 쉬운 거죠. 예, 사실 뭐 제가 이렇게 손이 큰 건 아닌데 보시면 이 정도 손 크기거든요. 시골이라고 하면 거의 아주 우리 몸의 제일 끝단인데 거기 손이 2개가 들어가서 한다는 게 굉장히 비좁습니다. 그리고 사실 잘 보이지도 않아요. 우리 손톱 반만한 크기거든요. 이 로봇 팔이. 그래서 요 팔이 이렇게 복강경의 구멍으로 똑같이 들어가되 수술 도구가 복강경 도구가 아니라 로봇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 팔을 축소시켜 놓은 채로 뱃속 깊은 데서도 이렇게 조그맣게 사람 손을 따라서 움직일 수 있으니까 전립선 같이 이렇게 깊은 곳에 잘 안 보이는 곳에 있을 때 굉장히 정교한 수술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수술하고 나면 뭐 요실금이 생긴다던가 어떤 이런 부작용이나 뭐 합병증이나 이런 위험은 없을까요? 수술에 있어서 그 전립선을 이제 적출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가장 큰 대표적인 합병증이 2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남성 성기능 장애입니다. 전립선이 뭐 사정도 하고 그런다고 그랬는데 이 발기되는 쪽의 신경이 이제 전립선 바깥쪽으로 지나가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후유증이 또 나타날 수밖에 없고 요실금이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전립선이 어쨌든 그 요도 괄약근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전립선을 적출하려면 요도 괄약근을 아예 안 건드리고는 수술할 수 없다 보니까 어떤 이런 요실금이 발생이 아주 대표적인 합병증이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로봇 수술이 되면서 이런 많은 합병증들이 조금은 극복이 되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로봇을 도입되고 나서부터 확실히 요실금 발생이나 발기부전 발생하는 비율이 좀 떨어져요.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게 요새 젊은 환자들이 많잖아. 나중에 성기능이 오면은 그걸 미리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항의하고. 어쨌든 로봇으로 수술을 하더라도 전립선이 없어지는 거는 차이가 없거든요. 개복술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성기능 장애, 요실금에 대해서 미리 설명을 드리면 이게 두려우셔서 또 수술을 못 하시는 경우들도 사실 있어요. 그러니까 환자의 나이나 라이프 스타일 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그거에 맞춰서 치료법을 결정하도록 하는 게 제일 합리적인 거네요. 치료 방법도 되게 다양해졌고 초기에 진단되시면 오히려 환자분들이 고르실 수 있는 옵션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환자분들이 어떤 걸 원하시는지에 따라서 저희가 의학적으로 허용 가능한 범위에서는 가급적이면 환자분들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암 치료할 때 한양대병원만의 뭔가 특징, 뭔가 자랑거리 없어요? 전립선에 생기는 질병을 총괄적으로 치료하는 그런 최신 치료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립선 최신 치료 센터라는 게 있는데 전립선에 생기는 전립선 비대증, 그다음에 전립선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치료 방법과 여러 가지 과에서 뭐 종양학과, 방사선 종양학과, 혈액 종양학과 같이 그 다학제 진료를 통해서 치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좋네요. 네, 전립선암이 남성암 1위로 올라온 만큼 또 전립선 건강을 잘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쯤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팩트 체크를 좀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육류 섭취가 전립선암 발병을 높일 수 있다.
세모입니다. 세모.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동물성 지방 섭취가 전립선암의 발병률을 높이지 살코기 섭취는 비교적 안전합니다. 하지만 이제 육류 섭취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동물성 지방을 많이 드시게 되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온 건데요. 이런 이유는 육류 섭취가 그동안 많았던 서양 국가가 전립선암 발생이 높고 일본인들을 대상으로 이제 조사한 보고가 있었는데 본토에 있는 일본인과 미국으로 이주한 일본인들 사이에서 미국으로 이민 간 일본인이 전립선암이 더 많다는 이유 때문에 유전적 요인도 있지만 동물성 지방 섭취가 전립선암의 발생을 증가시킨다고 알려졌던 근거가 됩니다. 토마토나 토마토 주스를 많이 먹으면 전립선에 좋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일리가 있는 말인가요? 이거는 사실 뭐 잘 알려졌는데요. 토마토의 이제 붉은 색소가 라이코펜이 있습니다. 이 라이코펜이 섭취하는 게 이제 전립선암뿐만이 아니라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잘 알려져 있고요. 토마토를 많이 섭취하는 국가가 사실 이탈리아거든요. 이탈리아가 주변의 유럽 국가보다 전립선암 발생이 적다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사실 보통 토마토를 이제 날걸로 드시는 게 더 좋다고 알고 계시는데 토마토를 날것으로 드시는 것보다는 약간 삶거나 오일에 데치거나, 그러니까 우리 뭐 파스타에 하는 그런 토마토 요리처럼 그렇게 드시는 게 라이코펜 섭취가 더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팩트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관 수술을 하면 전립선 암에 걸릴 수 있다. X입니다. 예전에 이제 정관 수술했을 경우에 정자 지나가는 걸 막아버리니까 전립선 쪽에 뭐 이렇게 우열이 생겨서 암이랑 관련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보고가 있었지만 근거가 없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직접적으로 정관 수술은 전립선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정관 수술은 받으셔도 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커피가 전립선 암을 유발할 수 있다. 요것도 사실은 X입니다. 환자분들이 워낙에 많이 물어보셔서 저도 찾아봤는데요. 커피하고 전립선암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보고는 없습니다. 다만 전립선 비대증 환자들이 이제 빈뇨, 급박뇨, 요실금 같은 게 있을 경우에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을 드시고 증상이 나빠질 수 있으니까 전립선이 안 좋으시면 커피를 줄이세요.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혹시 이게 오해가 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전립선암이 남성암 1위가 돼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데 전립선암을 완전하게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평균 수명이 우리나라 80세라고 알려져 있는데 남자분들이 평균 수명까지 생존할 경우 5분 중에 2분이 암 환자라고 하는 통계까지 나왔습니다. 사실 장수를 하시게 되면 암의 위험도도 같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남성암 1위인 전립선암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습관은 매년 전립선을 검사하시는 겁니다. 또 전립선암이 다른 암에 비해서 느린 경우가 많아서 거북이암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모든 전립선암이 다 순한 것은 아닙니다. 단지 거북이암이라는 말만 믿고 치료를 미루다가는 치료 시기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믿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김철중의 이름은 낫는다. 이 과거 불치병으로 불렸던 폐암. 하지만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5년 생존율이 늘고 있는데요. 폐암을 진단받은 지 어떤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고 최신 트렌드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효준 한양대병원 심장혈관 흉부외과 교수이자 폐암센터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양대병원 흉부외과 장효진입니다. 폐암센터장님 맡고 계시는데 폐암센터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한양대병원에서 폐암센터를 맡으면서 저희가 이제 주로 이제 목표로 하는 것이 뭐냐면 어떻게 환자한테 저희가 다양한 치료 전략과 접근 방법을 자세하게 이제 접근할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논의를 많이 했고 폐암을 하나 진단하고 치료하는 데 있어서 여러 과의 협력이 필요한데 저희가 그런 과 간의 협력을 위해서 서로 의사소통을 긴밀하게 하면서 다학제 진료와 튜머보드라는 회의를 통해 가지고 환자 한 명 한 명한테 이제 집중적인 치료를 잘 하자라는 그런 목표로 지금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환자들은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각 분야 교수님들 쫙 와가지고 다 의견 얘기해주고 그러면 이게 이제 나를 위해서 엄청나게 고민을 했고 종합적인 판단을 했구나. 그런 신뢰감이 확 올라갈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저희가 수술 후엔 또 그 다음 치료 어떻게 될지에 대한 환자분들 다학제는 또 거의 대부분의 환자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환자분들이 저희 다학제 팀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폐암 얘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하면은 사실 폐암 자체가 치료가 힘들었고 생존율이 낮은 이유 중에 하나가 좀 늦게 발견되는 거잖아요. 예. 지금 현재 이 발견되는 이 변기가 어느 정도입니까 요새?
요새는 이제 건강검진에서 CT의 활용도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조기에 발견되는 비율이 38%까지도 이제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건강검진 많이 한다고 하지만 또 경제적인 이유로 혹은 이제 무관심으로 건강검진을 챙기지 않는 분들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침을 한다든지 객혈이 있다든지 이런 증상이 생겨서 그때서야 병원을 찾는 분들도 여전히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4기로 진단되는 폐암의 비율이 40%를 넘고 있고 지금 여성 비흡연 폐암 환자가 점점 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제일 이슈죠 지금. 네. 저는 40세 이상의 여성분이 예를 들어서 뭐 요리를 직업적으로 많이 한다든지 아니면 뭐 간접 흡연에 노출됐다든지 아니면 이제 자기가 요리를 좋아해서 뭐 많이 한다든지 이런 분들은 좀 해보시면 좋겠다. 건강검진 할 때 우리가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이런 거 건강검진 할 때 한번 그래도 찍어보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하죠. 저설량 CT로 한번 해보. 실제로 이제 대만이나 이런 데서 연구한 그 데이터들을 보면은요 비흡연 여성 환자에서 이제 저설량 CT 뭐 도움이 된다라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또 우리 폐암 수술 전문가시니까 수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1기하고 2기는 거의 수술이 가능한 거죠. 그렇죠. 예. 대개 지금 현재 트렌드는 수술이 가능하고 수술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상황이라면 수술 먼저 하는 거죠. 1기는 뭐 여전히 답은 수술이고요. 지금 이제 이슈가 되는 게 2기, 3기. 2기, 3기에서 이제 예전 트렌드를 얘기 드리면 2기를 수술 먼저 하고 수술 후에 보조항암 치료를 했고 3기는 이게 상당히 좀 복잡했습니다. 수술 전 치료했다가 수술하고 수술 후에 보조항암 치료하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이제 항암 치료 중에 면역 항암제와 표적 치료제가 나오면서 이 효과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러면서 2기, 3기에서도 이제 선행적으로 수술 전에 표적 치료제나 아니면 면역 항암제를 먼저 하고 수술하는 이런 트렌드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항암 치료 한 그룹이 성적이 살짝 좋아요. 꽤 좋아요. 자, 근데 이제 최근에는 대개 로봇 수술로 많이 하잖아요. 로봇 수술의 장점이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기구 잡고서 하다 보면 이 끝에 미세한 떨림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손끝에 떨림이. 근데 로봇은 그런 거를 다 제어합니다. 우리 마치 카메라 이렇게 딱 들면 손떨림 보정하듯이 로봇팔이 그런 미세한 손떨림을 보정하고 내가 많이 움직여도 조금 움직이게 훨씬 더 정밀하게 이제 조직을 세팅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격이 좀 문제. 맞습니다. 이게 뭐 로봇 수술이 좋아요, 흉곽경 수술이 좋아요 이렇게 환자분들이 외래에서 물어보면은 로봇 수술이 저도 편하고 좀 더 세밀하게 수술할 수 있고 이렇게 좋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비용 얘기 드리면 순간 얘기 듣는 순간 부담스러워하시는 환자 보호자분 계시거든요. 그럼요. 예를 들어서 자녀분 같이 오셨다 그러면 이거 로봇 수술 못 시켜드려서 이거 내가 좀 불효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 가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 드립니다. 이게 로봇 수술과 흉곽경 수술이 환자가 느끼는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다. 그렇죠. 예, 처음 초기만 넘어가면 그 뒤엔 차이는 없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수술 성적을 얘기해야 되는데 로봇 수술과 흉곽경 수술의 재발률이나 생존율이나 다 차이 없습니다. 예, 다 차이 없어서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 드려요. 우리가 어떤 목적지까지 가는데 중형 세단 차를 타고 갈 거냐, 최고급의 좋은 차를 타고 갈 거냐, 뭐 물론 승차감이 좋고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안전하게 암을 잘 제거하는 목적에 있어서는 흉곽경과 로봇 수술의 차이는 없다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결과는 똑같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 같아요. 주로 1기에서나 2기에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은 그 폐암 그것만 싹 제거하게 되나요? 아니면 그 전체 구역을 다 제거하게 되나요? 뭐 폐암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얘기로 하면 암이 있으면 암 덩어리만 뺀다라고 생각하는 환자 보호자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암만 제거하나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실은 이제 그렇게 하면은 100% 재발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암의 특성을 이해하시면 이해하기가 쉬운데 이 덩어리에만 암이 있는 게 아니라요. 암 세포가 이제 주변으로 떨어져 나갑니다. 예. 떨어져 나가요. 실제로 우리가 폐를 이렇게 잘라서 보면은 현미경으로 보면 여기 암 덩어리 있지만 그 주변에 세포들이 보여, 암세포들이 떨어져 나간 것들이. 그래서 이게 충분히 절제원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암홍만 떼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정상적인 폐 조직을 포함해서 넓게 잘라야 됩니다. 이제 근데 얼마나 넓게 자를 거냐, 이제 그게 조금 차이가 있는 거죠. 폐라는 게 이렇게 다 구역이 돼 있잖아요. 네. 이렇게 이 가지가 이렇게 이 기관지가 쭉 갈라지면서 구역화돼 있는 건데 그러면 그 구역별로 자르는 거. 폐가 해부학적으로 보시면은 오른쪽에 세 덩어리, 왼쪽에 이제 두 덩어리 이렇게 있거든요. 오른쪽에 이제 상중하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고 왼쪽에 상하. 그래서 우상엽, 우중엽, 우하엽, 좌상엽, 좌하엽 이렇게 해서 5개의 폐 덩어리가 있습니다. 옆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또 그 하나하나의 엽에는 구역이라고 불리는 구간이 이제 존재를 합니다. 이제 암의 크기가 얼마냐에 따라서 하나의 엽을 다 절제하느냐 아니면 엽 안에 일부 구역만 절제도 되느냐 이렇게 좀 나뉠 수가 있겠죠. 간암인 경우에는 이제 간을 상당 부분 절제해도 간 세포가 다시 자라나서 간 기능을 대체를 하잖아요. 네. 폐는 어떻습니까? 그 질문도 저희가 외래에서 진짜 많이 받습니다. 폐 자라나요? 이만큼 잘랐는데 괜찮나요? 뭐 이런 얘기 많이 물어보시는데 폐는 다시 자라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포가 막 분열하면서 자라진 않지만 자라지 않지만 네, 자라진 않지만 이제 절제되면 그 빈 공간 있지 않습니까? 마치 폐는 고무풍선 같은 거라 좀 더 얘가 팽창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채우고 그러면서 폐 기능이 이제 수술 직후에는 이제 많이 떨어졌다가 그렇게 채워지고 통증도 줄어들고 운동하시면서 천천히 이제 폐 기능이 조금씩 호전되기 시작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처음에 뭐 폐 기능이 100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한 30% 정도를 절제를 했다. 그러면 이제 원래 70 남잖아요. 그러면 70으로 쭉 가냐?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나중에 6개월이 지나면 80 혹은 운동하시면은 어떨 때는 85. 정말 운동 평소에 안 하다가 이게 수술하고 나서 운동 진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100까지도 다 회복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운동을 하면 폐 기능이 올라가요. 올라갑니다. 어떤 운동을 해요? 대부분은 이제 우리가 유산소 운동을 많이 유산소 하죠. 예. 하면은 폐가 막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점점 기능을 확장해요. 네. 그 수술하고 나서 수술 직후에 그러니까 움직여야 좀 이 수술 후유증이 적지 않나요? 맞습니다. 이거는 뭐 폐 수술뿐만 아니라 뭐 배 수술을 하든 뭐 어깨 수술을 하든 이 걷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술 끝나고. 왜 그러냐면 전신 마취를 하고 나면 수술 직후에 이 기관지의 분비물들이 증가합니다. 특히 또 폐 수술하신 분들은 일부 좀 피가 좀 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빨리빨리 조기에 보행을 하고 기침을 해서 뱉어내야 수술 후에 무기폐라든지 폐렴이라든지 이러한 폐합병증을 줄일 수가 있고요. 자, 우리 아까 이제 여성 폐암 얘기했는데 현재 비흡연 여성 폐암의 비율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와 있나요? 우리 옛날에는 이제 10명 중 9명이 흡연자, 폐암, 그리고 1명이 비흡연자라면 지금은 10명 중 6명이 흡연자, 4명이 지금 비흡연자예요. 그리고 비흡연자의 90%는 여성입니다. 와, 이거 그럼 대략 폐암의 30%는 비흡연 여성이라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비흡연 여성 폐암이 늘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비흡연 여성, 이게 아시아권에서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가장 의심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아시아권에 이제 중국이나 인도나 이런 데 미세먼지 많이 뿜고 있잖아요. 그런 대기오염, 우리가. 대기오염. 네, 대기오염이 가장 이제 역학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가장 큰 주범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거 외에도 또 여성분들이 조리 과정에서 프라이팬에서 뭐 삼겹살을 굽는다든지 그런 과정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조리 흉, 그런 것들이 여성 폐암의 비흡연자들한테 생기는 가장 큰 역학적 원인이지 않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단받고 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합니다. 담배도 안 폈는데. 그러니까. 네, 그렇게 얘기하면 요새 많고 이 대기오염이나 조리 과정에서 생기는 것들이 문제로 생각된다. 얘기 똑같이 드리는 거죠. 이게 또 여성 폐암의 또 특징이 뭐냐면 간유리 오면 또 생겨요. 네, 추적 관찰하다 보면. 그래서 이제 조리 환경 좀 바꿔라. 집에 공기청정기 없으면 좀 놓으셔라. 그리고 너무 대기오염 심한 상태에서는 외출을 자제하거나 마스크를 좀 쓰시는 게 좋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여성 폐암 많이 차지하는 그 종류가 있어요? 우리가 폐암 중에는 이제 세포 종류가 있는데 뭐 선암, 평평세포암, 뭐 대세포암, 소세포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선암입니다. 선암이에요. 예. 선암은 다른 암과 비교해서 치료율이 좀 잘 돼요. 이제 여성 폐암의 이제 특징이 뭐냐면 EGFR이라고 하는 그 유전자 변이가 있어요. 폐암의 유전자 변이. 그 비율이 높습니다. 그 비율이 높고 그 형태가 이제 간유리 음영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여성 폐암의 경우에는 이제 흡연자 폐암이랑 조금 이제 행태가 달라요. 자라는 것도 느리게 자라고 EGFR 유전자 변이가 높기 때문에 치료에 대한 효과도 또 좋고. 그러니까 EGFR 유전자 변이를 차단하는 약은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 선암인 경우에는 그 약의 혜택을 보는 경우가 많은 거네요. 그러면 뭐 불행 중 다행인 경우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 자, 그리고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간이리 음영 얘기했는데 요새 건강검진에서 저설량 CT 찍고
이 간유리 음영이 발견돼서 오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간유리 음영이 뭐예요? 간유리.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리하면 이제 투명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가끔 보면 이제 불투명해가지고 뒤에가 잘 안 보이는 뿌옇게 보이는 예, 그런 이제 유리가 있는데 그런 불투명한 유리를 간유리라고 그러고 불투명하게 보이는 거, 뿌옇게 보이는 이제 폐 음영을 간유리 음영이라고 그러거든요. CT 상에서 그렇게 보이는 그렇죠. 거를 우리가 간유리 음영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 CT 상에서 그렇게 보이는 거. 네네. 진짜 간유리 음영 보이면은 다들 놀래서 올 거 아니에요. 실은 이제 간유리 음영이라고 이제 보이는 거는 그 모양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제 간유리 음영이라고 무조건 폐암이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폐렴 걸리거나 이래도 간유리 음영으로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염증이나 이런 것도 그렇게 보일 수가 있고 또 이제 폐암도 이제 그렇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 감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딱 발견됐을 때 간유리 음영, 이거 폐암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면은 그거는 안 되고요. 추적 관찰을 해서 얘가 사라지는지 계속 남아 있는지 이게 이제 굉장히 몇 중요해요. 개월에 해요? 보통은 이제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은 뭐 정말 이게 커서 이거 폐암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러면 이제 한두 달 이내에 빨리 하고요. 아주 작은 병변이다 그러면 뭐 여유 있게 좀 천천히 뭐 3개월에서 6개월 있다 찍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폐암이 아니고 하여튼 고유의 간유리 음영이다 했을 때 그 간유리 음영은 나중에 100% 폐암이 돼요? 아닙니다. 일반인들이 뭐 이렇게 인터넷 보시고 막 간유리 음영 이꼴 폐암 막 이렇게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렇지가 않고요. 간유리 음영이 폐암이 이제 자라서 폐암 되는 거는 뭐 20% 미만이라고 20%? 예, 미만? 예, 그렇게 보고가 돼 있고 그리고 앞서 얘기했다시피 이런 간유리 음영 굉장히 느리게 자랍니다. 우리가 암 이러면 막 확 자랄 것 같지만은 이제 그러지가 않고 빨라야 3년에서 5년, 뭐 아주 늦은 분들은 10년, 15년 있다가 매우 천천히. 그래서 이제 추적 관찰을 하면서 이게 경과를 보다가 그 순간에 이거 10년 동안 천천히 자랄 겁니다. 이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거는 의사도 장담 못하죠. 계속 네. 꾸준히 정기적으로 그거를 CT를 찍어서 모양이 변하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모양이 변했어요. 그러면 약간 폐암을 의심할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그 간유리 음영이라고 그래서 아까 불투명한 모양, 뿌연, 안개같이 뿌연 이런 모양으로 CT에 보이는데 우리가 이제 암이라고 얘기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세포들이 굉장히 밀집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인 암들은 이렇게 뿌옇게 안 보이고 하얗게 보입니다. CT에서. 그렇게 하얗게 보이는 덩어리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냐 아니면 이 기존에 보였던 것이 좀 더 커지냐 아니면 이제 간유리 음영 크기 자체가 점점점 커지냐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 얘가 이제 진행하고 있구나 그걸 이제 판단을 하고 진행하고 있다라면 이제 암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그때 높아집니다. 우리가 확률적으로. 그러면 수술로 제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럴 때 이제 그런 변화가 보이면 수술로 접근해야 됩니다. 정기적으로 경과 관찰해서 모양이 좀 변하네, 크기가 커지네, 알갱이가 많아지네 이러면은 바로 수술해서 째면은 거기서 깔끔하게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개념이 아주 애매하고 어려운데 그 간유리 음영이 꼭 그 폐암의 씨앗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일부 간유리 음영이 진행되면서 사이즈가 커진다든지 알갱이가 많아진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폐암의 씨앗이라고 보는 거네요. 폐암이 이제 한마디로 이제 싹을 트고 있다. 이렇게 싹을 트고 있다. 예. 그리고 이 간유리 음영이 있는지 없는지 발견하려면 저설량 CT를 찍어보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엑스레이로 안 됩니다. 거의 40%까지 육박을 하고 비흡연자가 육박하고 이분들은 대개 간유리 음영을 형태를 띠기 시작하더라. 저설량 CT를 찍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 조기 발견의 중요한 수단이 되겠네요. 오늘 폐암의 치료와 수술, 여성 비흡연 폐암, 그다음에 간유리 음영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하고 유익한 정보를 많이 들었는데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구독자분께 폐암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담배 핀 사람만 폐암 걸린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시대는 이제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비흡연자 여성 환자분들의 폐암을 이제 걱정해야 되고 그런 증가세는 지금 명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내가 흡연하지 않더라도 좀 조리 연기에 많이 노출되거나 대기 오염에 많이 노출되는 그런 환경이 있으시다면 건강검진을 하실 때 꼭 저설량 CT를 찍어서 폐 건강을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이제 부탁을 드리고요. 건강검진 했다. 그랬는데 뭐가 보였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항상 전문가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으시고 뭐가 보였다고 해서 무조건 그게 폐암이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 정기적인 추적 관찰을 하면서 잘 상담 받으시면 될 것 같고 또 폐암이다라고 진단됐다 하더라도 최근에 우리가 이제 흉부외과 영역에서는 흉곽경 수술과 노보수술처럼 정밀한 수술도 하고 폐를 최대한 보존해서 살리는 구역절제 수술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뭐 진행된 암에서는 이제 항암 치료제, 표적 치료제, 면역 항암제 이러한 좋은 신약들이 지금 계속해서 업그레이드해서 3세대, 4세대 이런 약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저희 팀 같은 경우는 이런 다학제 진료를 통해서 촘촘한 진료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옛날보다는 폐암을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료진들이 항상 옆에서 조언하고 옆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의료진을 믿고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철중 이름은 낳는다. 의학 전문기자 김철중입니다. 유방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이 90%를 넘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는 치료 자체보다 치료 이후의 삶을 어떻게 하고 재발을 막는 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방암 치료의 최신 트렌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민성 한양대병원 유방외과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지금 유방암 환자 나이 분포가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는 40대, 50대 유방암 환자가 가장 많고요. 미국이나 유럽은 이제 60대 이후 환자가 굉장히 많은 것에 비해서는 좀 젊은 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폐경전 유방암 환자의 비율을 보더라도 한 45%로요. 서구에 비해서는 좀 높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출산을 안 하면은 유방암 위험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출산의 경험을 가진 여성이 줄었기 때문에 좀 젊은 유방암이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도 좀 유추할 수 있나요? 출산율이 떨어지기 전에도 폐경 전 여성의 유방암의 비율은 서구에 비해서는 높았던 건 사실입니다. 전체적인 비율로 봤을 때는 고령화돼 가고는 있습니다. 맞아요. 따라가고는 있는데 워낙에 전체 환자 수가 많다 보니까 늘어나다 보니까 폐경 전 여성의 절대적인 숫자도 증가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여성암 1위죠. 네, 여성암 1위입니다. 왜 이렇게 유방암이 이렇게 10년, 20년 사이에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여성 호르몬의 노출 기간이 긴 것도 사실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초경 연령도 점점 낮아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결혼이나 임신, 출산들도 떨어지고 있어서 에스트로겐에 노출된 기간이 긴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생활 습관도 많이 변했죠. 예전하고 달리 이제 서구화된 식습관을 하고 있고 또 비만 환자도 늘고 있고 또 음주 등 생활 습관도 역시 유방암의 그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또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것도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진이 활성화된 것도 또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제 검진 수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발견하지 못했던 조기 유방암들도 진단이 크게 늘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언제부터 하면 좋은 거예요? 보통은 이제 우리나라 권고사항은 40세부터 시작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교수님이 굉장히 훌륭한 논문을 냈는데 젊은 유방암 환자가 많다 보니까 이제 유방암 진단을 받고 원래는 호르몬 치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끊고 그래서 다 출산하고 다 회복한 다음에 다시 호르몬제를 치료를 하더라도 생존율에 변화가 없다. 재발률에도 변화가 없다. 수술하고 나서 여성 호르몬 양성인 환자들은 그냥 5년에서 10년을 네. 그 타목시펜이라는 약을 먹는 거예요. 보통 이제 유방암 환자들 한 70~80%는 말씀하신 것처럼 호르몬 수용체 양성이라서 여성 호르몬의 영향을 받고 크는 유형이거든요. 임신을 시도하기 전에도 타목시펜은 적어도 3개월 이상은 끊어야 됩니다. 예. 저희는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국민건강보험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거를 이용해서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동안 어땠는가를 이제 분석을 해본 거고요. 그래서 해봤더니 역시 예상했던 대로 타목시펜을 일정 기간 복용하다가 중단하고 출산하고 임신하고 출산해도 다시 복용했을 때 그때는 생존율이나 사망률에 큰 영향이 없었더라. 예, 이런 결과가 나왔고요. 1년 반에서 2년 반 정도 복용하시고 중단했다가 임신하시고 다시 복용하시면 큰 문제가 없다. 예전에는 그러면 유방암 진단을 받으면 이제 임신을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분들 많으셨을 것 같아요. 네, 실제로 그런 분들도 많이 계셨고요. 치료 후에도 임신을 하면 더 재발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 때문에 아예 임신을 생각 안 하시는 분도 계셨고 임신을 하고 출산하고 싶었는데 치료 과정의 문제로 또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또 뭔가 젊은 유방암 환자에 대해서 이렇게 좀 나이 드신 폐경 이후의 환자하고 좀 달라지는 게 또 있어요? 젊은 환자의 경우에는 이제 치료에 있어서 고려할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제 먼저 난소 기능이 활발하기 때문에 난소의 기능을 억제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특히 이제 호르몬 수용체 양성 유방암에서는 그러니까 재발 방지를 위해서 이제 타목시펜 같은 먹는 항호르몬제를 복용하게 되는데 이때 좀 고위험군 같은 경우는 난소 기능을 억제하는 주사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난소 억제 주사를 같이 쓰면서 아로마타제 억제제라는 또 경구약을 복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치료 전에 이제 임신 출산 계획에 대해 충분한 상담이 필요하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가압력 보존을 위한 준비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항암 치료를 하셔야 되는 분도 계신데 이제 항암 치료가 암세포도 공격하지만 난소 기능에도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특히 젊은 나이일 때 이제 받게 되면은 젊은 나이 때는 회복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지만 일부에서는 또 난소 기능이 떨어져서 나중에 이제 배란에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임신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 항암이 계획된 분이 계시다 그러면 치료하기 전에 이제 미리 난소를 채취하고 또 난자나 배아를 미리 냉동해서 이제 가압력을 보존시켜 놓고 이제 항암 치료를 하게 되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유전성 유방암에 대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젊은 나이에 유방암이 발생하면 이제 BRCA, 브라카진 같은 유전자 변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유전자 검사를 시행하게 되고요. 검사 결과에 따라서는 뭐 수술 방법이나 추후의 치료나 또 가족들의 검진 계획까지 이제 고려해야 될 수 있습니다. BRCA라고 이제 브라카 유전자가 있으면은 유방암 발생 위험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잖아요. 요거 우리나라의 몇 % 정도인가요? 보통 전체 유방암의 한 5에서 10%가 5에서 10%. 예, 유전성 유방암으로 되어 있고요. 브라카진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그러면 유전자가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의 상황에서는 브라카 유전자 검사를 해봅시다라고 얘기하나요? 일단은 이제 건강보험이 되고요. 첫 번째는 이제 가족력이 있는 경우는 다 보험이 되고요. 그 다음에 40세 이전에 생긴 유방암 환자들 경우에도 이제 BRCA 유전자 검사에 적응증이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제 난소암 같은 다른 암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에도 보험이 되고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양측성 유방암인 경우에도 해당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방암이라는 게 이제 가족력이라 하면은 정의가 어떻게 돼요? 가족력은 3대까지를 보통 가족. 3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모도 유방암, 외할머니도 유방암이면 가족력이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3대까지니까. 특히 자매가 유방암일 때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고위험군들은 다른 분들보다는 좀 유방암에 대한 인식이 더 있으셔야 될 것 같고요. 검진을 좀 철저히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유방암 치료의 본격적인 얘기를 해볼까요? 이제 뭐 맞춤형 치료 하잖아요. 유방암 치료에서의 맞춤형 치료는 뭔가요? 유방암 치료에서 이제 맞춤형 치료는요, 이제 모든 환자가 같은 치료를 받는 게 아니라 그 해당하는 환자에 꼭 필요한 치료를 가장 적절한 치료를 한다라는 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좀 비교적 획일적인 치료를 했다면 이제 최근에는 환자가 암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고 재발의 위험도가 어느 정도고 또 치료에 얼마나 잘 반응하느냐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필요하면 치료를 강화하기도 하고요. 또 불필요한 치료는 줄이는 방향으로 치료가 발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호르몬 수용체 양성, 헐투 음성인 조기 유방암인데 이런 경우에 항암이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거를 예전 같으면 그냥 일률적으로 항암을 하든지 아니면은 안 하든지 이런 식으로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다중 유전자 발현 검사 같은 것들을 해서 고위험군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필요한 사람에게는 항암을 하고 오히려 강화하는 거죠. 그리고 필요 없는 사람은 항암을 안 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요. 또 수술에 있어서도 예전에는 그냥 전부 다 광범위하게 겨드랑이 림프선을 절제했다면 최근에 와서는 오히려 특정 환자군에서는 아예 겨드랑이 수술을 생략하자 그런 식으로 이제 적절하게 맞춰서 하는 적합화된 치료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상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항암 치료를 안 해도 괜찮다 이거죠. 야, 이건 엄청난 발전 아닌가?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젊은 환자분 같으면은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하고 싶어요 이러면 항암 치료하고 나는 머리 빠지는 게 너무 싫어요 이러면은 그럼 하지 말자 이러고 나는 지병이 있으니까 안 할래요 그럼 하지 맙시다 이렇게 했는데 결과를 예측할 수 없으니까 나중에 재발하면 항암을 할 걸 그랬나 뭐 이런 고민을 할 수도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런 이제 레퍼런스가 있으니까 이제 그거를 기반으로 환자분한테 설명할 수 있고 환자도 같이 결정할 수 있는 그렇죠. 아주 좋은 검사가. 또 많은 그 유방 환자들이 이제 부분 절제를 선호한다고 하지만 반드시 외과 의사 입장에서는 이거는 꼭 전절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예, 그래서 유방암 수술은 가능하면 유방을 보존하는 부분 절제 수술 우선으로 고려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유방암 환자의 한 30% 정도는 유방을 전절제를 꼭 얘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유방 부분 절제가 가능하려 그러면 두 가지 조건이 이제 충족이 돼야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암을 완전하게 모두 제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술 후에 이제 국소 재발을 줄이기 위해서 방사선 치료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면 어쩔 수 없이 유방은 전절제를
하게 됩니다. 이제 대표적인 경우를 살펴보면 이제 같은 유 쪽 유방에 서로 다른 부위에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암이 여러 개 있는 다발성 유방암인 경우에는 유방을 다 절제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세석회라 그러죠. 악성 미세석회가 유방 전체에 이렇게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경우에도 해당이 되는데요. 이제 이런 경우 이제 연기암인 경우, 상피내암인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은 내가 연기인데 왜 유방을 다 절제해야 되냐. 이제 이런 용기면은 그것도 퍼져 있기 때문에. 그런 예, 거예요. 악성도가 낮아서 유관을 뚫고 나오지는 못하지만 이제 관이 다 연결돼 있으니까 안개처럼 이렇게 쭉 퍼질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그 씨앗들을 다 제거해야 되니까 그때는 전절제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유방 절제를 했는데 이제 절제연을 확인해 봤더니 자꾸 암세포가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이럴 때는 안전한 절제가 어려우니까 그때는 전절제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방사선 치료를 예전에 가슴 부위에 받았던 분들도 간혹 있으세요. 악성 임파종이라든지 이제 활동성인 결체 조직 질환, 뭐 루푸스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활동성인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가 좀 주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유방암 전절제 해야 될 수 있고요. 또 유방암 종류 중에는 이제 염증성 유방암, 피부를 광범위하게 침범한 그런 염증성 유방암일 때도 전절제를 해야 됩니다. 그 유방 조직이 많이 남아 있는 사람하고 유방 수술하고 나서 적게 남아 있는 하고 재발률에 좀 차이가 있어요. 일단은 부분 절제를 하면 그 자체로도 유방 조직이 남아 있으니까 재발의 위험이 높을 수 있는데 부분 절제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조적으로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니까 부분 절제를 하고 방사선 치료한 거와 전 절제한 거를 비교했을 때는 큰 차이가 없다 생존율. 예. 네, 또 저는 궁금했던 게 나이가 젊을수록 암이 생기면 그 암세포도 힘이 세져가지고 전이나 재발도 잘 될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어떤가요? 젊은 유방암 환자가 예후가 더 나쁜가에 대해서는 무조건 다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유방암의 예후는 유방암이 얼마나 크고 또 진행되는지를 나타내는 병기하고 또 어떤 성격의 암이냐 하는 A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같은 병기에서는 어떤 A형이냐에 따라서 젊은 유방암의 예후가 다를 수 있는데요. A형은 이제 유방암에 여성 호르몬 관련된 수용체가 있는지 여부와 그리고 암의 공격적인 성격을 나타내는 마커인 헐투의 과발현 유무에 따라 나눠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삼중 음성이나 헐투 같은 유방암에서는 같은 병기라도 연령에 따른 예후의 차이가 비교적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호르몬 양성, 헐투 음성 유방암에서는 젊을수록 예후가 좀 안 좋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요. 아마도 이제 젊은 여성의 유방암에서는 난소 기능이 활발하기 때문에 항호르몬 치료에 의한 호르몬 억제가 잘 안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새 보면은 이 유방암 수술에도 로봇 수술을 꽤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로봇 팔이 길고 막 잘 꺾이니까 이렇게 전립선암이라든지 이렇게 좀 깊숙이 들어가는 거에 유리한데 유방은 여기 있는 건데 이걸 로봇 팔로 왜 하죠? 그게 이제 또 미용적인 부분하고도 관련이 미용? 있는데요. 로봇 수술을 하는 경우는 피부랑 유두를 보존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유방을 다 절제해야 되는 그런 경우를 보통 많이 사용하는데요. 기존의 수술은 이제 흉터가 잘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유방이 접치는 아래 주름 부위라든지 겨드랑이라든지 또는 유륜을 따라서 절제를 하고 그 다음에 유방을 전체를 다 드러내야 됩니다. 안전하게. 그러다 보니까 절개선은 되게 작고 손 하나 겨우 들어갈까 말까고 그다음에 유방을 다 안전하게 제거해야 되다 보니까 유방을 엄청 당겨야 되고요. 아래 주름을 따라 하려고 그러면은 수술하는 의사가 고개를 숙이고 이러고 보면서 해야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그럼 로봇을 할 때는 어디로 들어가요? 겨드랑이 아래쪽으로 들어갑니다. 겨드랑이. 예, 겨드랑이 아래쪽에 옆구리 쪽으로 한 3cm에서 5cm 정도 들어가서 수술을 하게 되고요. 이제 로봇의 장점이라는 게 절개창을 조금 열고 긴 로봇 팔이 들어가서 넓은 부위를 수술할 수 있는 이제 손떨림을 좀 보정하는 기능도 있고 또 고배율 카메라를 사용하기 때문에 아주 작은 혈관이나 이런 것도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유용한 점도 있습니다. 또 그거 미용적인 측면의 장점뿐만 아니라 또 최근 연구에서는 유두하고 유륜 쪽에 혈류가 잘 유지돼서 오히려 보존이 잘 된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고요. 지금 최근 추세는 로봇 수술이 좀 늘고 있어요? 늘고 있습니다. 많이 늘고 있고요. 조금 비쌀 것 같아. 예, 단점이죠. 그 가장 큰 단점이 이제 비싸다는 거고.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다 비급여로 비급여로 아마 하는 될 것 거. 같습니다. 희한하게 다른 암은 5년 생존율이라고 해가지고 5년 동안 재발이 없으면 다 완치됐다 하는데 유방암은
10년, 뭐 심지어는 막 20년 후에도 재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호르몬 수용체 양성 혈투 음성암이 특히 그런데요. 예, 치료가 되고 어딘가에서 병이 있다가 이제 어느 순간 이제 그런 것들이 서서히 자라나서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뭐 예, 나이 들어서 예.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뭐 이랬을 때 그러다 이제 버스트아웃하고 보고는 있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호르몬 수용체 양성 혈투 음성에 때는 연장요법으로 호르몬 치료를 더 길게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재발도 늦게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수술이나 그 항암 치료를 하는 동안에 본인의 그 면역력 관리, 체력 관리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첫 번째는 치료를 잘 받으시라. 예, 그거를 가장 중요하고요. 생활 습관 면에서는 뭐 강조드리는 게 저는 3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술 먹지 말라. 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술이 이제 여성 호르몬하고 관련이 깊고 그다음에 유방암의 재발에도 일관된 보고들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체중 관리 잘 하시라. 특히 폐경후 여성에서는 비만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체중 조절 잘 하시고 그다음 세 번째는 운동하시라. 예, 운동은 뭐 유산소 운동도 좋고 근력 운동도 좋고 그래서 중강도 운동 조금 땀이 나고 또 숨이 가쁜 그런 중강도 운동도 일주일에 한 3-4번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골고루 잘 드시라.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도 보면 저도 유방암 진단 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시던데요. 여자라면 누구나 걱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팩트체크 시간입니다. 첫 번째 팩트체크는요. 젊은 환자가 늘고 있는 만큼 건강검진 받는 시기도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제목. 예. 이미 우리나라는 서구보다는 젊은 유방 환자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미 40세부터 검진을 시작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젊은 유방 환자는 이제 유방이 치밀하기 때문에 유방 촬영술만으로는 병변이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유방 초음파를 같이 시행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좋은 점도 있지만 또 안 좋은 점도 있는데요. 암으로 될 가능성이 적은 양성 결절이나 양성 병변들을 자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오히려. 그래서 오히려 불필요한 조직 검사나 추적 관찰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꼭 몰라도 되는 병변을 알아서 불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때로는 모르는 게 약이 될 수도 있거든요. 젊은 나이 유방암 환자가 있는 만큼 유방암 발생도 위험에 맞춘 검진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고위험군은 그래도 좀 빨리 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젊은 분이지만 40세 이전이지만 유방암 발생의 위험이 높은 분들, 유방암 가족력이 있거나 가족분들 중에 젊은 나이에 발생하셨거나 아니면은 관련된 이제 브라카, BRCA 유전자 같은 암 관련 병리가 있는 것으로 본인이 확인이 된 경우, 또 흉부 부위에 방사선 치료를 받은 경우나 이런 경우에는 한 10년 정도 일찍, 한 30세부터는 시행하는 게 좋겠고요. 네, 두 번째 팩트 체크입니다. 콩이나 두부 같은 식물성 에스트로겐 섭취가 유방암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X입니다. 콩에 있는 그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아이소플라본에 대한 오해인데요. 콩이나 두부 같이 이제 일반적인 식사로 섭취하는 거는 전혀 유방암 발생이나 재발에 영향이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히려 보호한다는 역할도 있고요. 그래서 굳이 뭐 호르몬 수용체 양성 유방암 환자라고 해서도 콩 섭취를 피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네요. 예, 오히려 적당한 섭취가 뭐 재발이나 상호 유형이 낮아질 가능성도 일부 연구에서는 관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이소플라본 성분만 있는 고농축 보충제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권하지 않습니다. 유방암 환자한테 그런 거는 권하지 않는다. 예. 뭐 음식으로 드시는 건 전혀 상관없는데 뭐 보충제나 건강보조식품으로 아이소플라본을 드시는 거는 권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일반적으로 암 예방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채소나 과일, 통곡물, 뭐 생선류, 콩류 이런들은 다 일반 암 예방 효과가 있는 것처럼 유방암에도 효과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다만 뭐 가공육이나 지나치게 기름진 음식, 뭐 당분이 많은 음식들은 좀 줄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네, 다음 팩트 체크는요. 수술 뒤에 팔을 들어 올리는 행동을 최소화해야 한다. X. 예. 상관없다. 상관없다. 예. 오히려 이제 수술하고 나서는 움직이지 않으면 어깨가 이제 굽고요. 통증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 또 아프게 되고 그래서 움직이기가 더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수술하고 나서는 적절한 운동이 꼭 필요하고요. 이제 다만 이제 유방 재건술을 한 경우에는 재건 방법에 따라서 운동 시기와 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의료진의 안내에 따라 운동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 예전에는 수술한 팔로는 혈압 측정이나 뭐 체열도 하면 안 된다는 얘기 있었는데 그것도 잘못 알려진 건가요?
네, 이제 최근에는 절대적인 금기로 보지는 않습니다. 이제 가능하면 이제 반대쪽 팔이 있으니까 굳이 수술한 쪽 팔을 사용하지 않고 반대쪽 팔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지만 불가피한 경우라면은 수술한 팔을 사용해도 괜찮고요. 무거운 거 들어도 되냐고 꼭 물어보시긴 하는데 뭐 일상생활에서 드는 것 정도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최근에는 오히려 이제 갑자기 한꺼번에 무거운 거 들지 않고 서서히 중량을 늘려가면서 하는 운동 같은 것들은 오히려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보고들도 있습니다. 현재 지금 유방암 치료를 앞두고 있거나 아니면 지금 유방암 치료 중인 환자들한테 도움되는 얘기 한 말씀 부탁드려요. 유방암으로 진단받으시면은 이제 누구나 다 두렵고요. 또 이게 왜 생겼을까, 언제 생겼을까, 무엇 때문에 생겼을까 스스로 많이 자책하시기도 하고 또 원망하시기도 하는데요. 사실 유방암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언제든지 생길 수 있는 여성암 중에서 1위 암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 부분에 깊이 묵상하지 마시고요. 또 한편으로 잘 치료될 수 있는 암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한 걸음씩 치료하다 보면 결국에는 지나가고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여성들의 유방암 생존율이 높은 것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 여성들이 이렇게 수술 후나 항암 치료 후에 자기 몸 관리를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주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이제 밝게 살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막 세율이 올라가지. 예, 저 환자들 중에도 정말 삶이 바뀌었다. 심지어는 유방암은 나에게 축복이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암이 죽음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죽음을 한번 경험한 사람은 치료를 끝나고 나서 삶이 많이 바뀌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오늘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는데요. 유방암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이러면 낫는다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정민성 한양대병원 유방외과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